김치찌개에 무심코 넣은 이것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고 당뇨,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김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죠.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수십 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김치찌개는 김치로 하는 요리 중에서 인기도 많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에는 또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맛있게 끓여 먹는데요. 어떤 것을 넣고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넣은 이것들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 김치찌개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모두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니 놀라셨나요? 암과 치매에 걸리는 다양한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먹는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혈관의 문제는 먹는 음식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먹는 김치도 잘 알고 드셔야 한답니다. 특별히 김치찌개를 끓여 드실 때 넣는 다른 식재료들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의하실 것이 식용유입니다. 일반 식용유에는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데요. 바로 이 오메가6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김치를 먼저 기름에 달달 볶다가 물도 넣고 다른 재료도 넣고 김치찌개를 조리하게 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기름이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 수치도 늘어나게 됩니다. 혈관 내에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염증은 지속적으로 암세포가 생성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혈관성 치매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기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름에는 들기름과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높은 열에 쉽게 산패된다는 단점이 있어 볶는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올리브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온에서 사용 가능한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중해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건강한 기름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올리브유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올리브유는 포화지방의 함량이 낮고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몸에 좋은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은 높고 우리 몸에 해로운 오메가6의 함량은 매우 낮은 것이 밝혀져 건강한 기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올리브에는 토코페롤이나 페놀산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너무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여러가지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올레우로핀이라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는데 면역력을 강화해 바이러스와 각종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록시티로솔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제거하고 항암 효과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등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온도가 달라지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160도 낮기 때문에 김치를 볶을 때 사용하기엔 좀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엑스트라 버진이 안 좋은 기름은 아니고요.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거나 낮은 온도로 살짝 가열하는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버진과 퓨어 등급의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200도가 넘어 볶는 요리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김치를 볶을 때 이런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 스팸이나 다양한 햄 종류를 넣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절대 햄을 넣어 드시면 안 됩니다. 햄을 가공육이라고 하는데요. 햄과 가은 가공육을 만들 때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를 첨가합니다. 이 보존제는 가공육의 색상을 빨갛게 유지하고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발암물질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공육에 열을 가하게 되면 아미노산, 크레아틴 등의 성분들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우리 몸에 위험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물질들이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해매는 나트륨의 함량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혈액 내의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세포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는데 특히 위암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해롭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김치를 조리할 때 꼭 사용하는 조미료가 있죠. 그것은 설탕입니다. 김치찌개를 조리할 때에도 역시 설탕을 빼놓을 순 없죠. 그런데 달달한 설탕이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긴가요? 음식의 단맛과 감칠맛을 올려줘 조리할 때 설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설탕은 혈관 건강에 정말 최악입니다.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가 되어 결국 췌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당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리할 때 조금 넣는 설탕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평소에 먹는 음식들에 이미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루에 먹는 설탕의 양이 평균 100g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 달이면 설탕을 3kg 넘게 먹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설탕을 먹고 있어 음식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 안의 혈관이 서서히 망가져 당뇨를 시작으로 각종 혈관 질환과 암뿐만 아니라 치매까지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치찌개에는 무엇을 넣어 드실 때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영양학적으로도 가장 잘 맞는 것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지요.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지요.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두부와 김치찌개의 만남은 환상의 조합이 되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답니다. 스팸이나 햄 같은 가공육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가공육 대신에 생고기를 넣어 드시길 바랍니다. 생고기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김치찌개에 생고기를 넣어 드시면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한데요.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포화지방으로 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고기를 잘 먹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뇌에 필요한 포화지방이 공급되지 않아 뇌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뇌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데 여기에 콜라겐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주름이 많아지고 피부의 탄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생고기를 드시게 되면 콜라겐이 공급되어 피부의 탄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고기에는 타우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줘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무기력증과 우울증의 완화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생고기에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설탕이 몸에 해로워 먹을 수 없다면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단맛을 내며 건강에도 좋은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파와 대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과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이 탁월의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혈압도 낮춰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혈관 질환을 방지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파도 마찬가지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와 무기질,
그리고 알리신 성분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많아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 노화를 예방하고 심혈관과 장내 건강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와 양파는 건강에 좋은 효능과 더불어 단맛을 내주고 감칠맛 또한 극대화시켜주는 채소입니다. 빠질 수 없는 식재료가 있죠.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대표적인 항암식품이기도 한데요. 마늘의 풍부한 알리신은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노화를 억제해주고 암세포의 증식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진 마늘을 김치찌개에 한 스푼 넣게 되면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잡내를 제거해주며 김치찌개의 맛을 한층 끌어올려주는 효과까지 있답니다. 김치찌개에 넣는 대파에는 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대파는 우리가 먹는 요리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채소로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 없는 좋은 식재료인데요. 버릴 것이 없는 만큼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으며 피를 맑게 하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나 영양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식품도 있고 함께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은 식품도 있습니다. 또한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3가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식품 2가지,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 대파 보건법까지 대파의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요. 대파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 다양한 육수,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 지방을 싹 빼준다는 것입니다. 대파에는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 은대파에 열을 가해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되어 없어지고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 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필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 대파의 단맛이 좋아지는 건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단맛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지수가 오를까봐 걱정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달라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아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이랍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란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이 뭉치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줍니다. 혈관도 확장해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준답니다.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을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며 주름을 예방하는 효능도 탁월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 주어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 주는데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2.5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대파를 5cm 정도로 잘라줍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대파를 올려 구워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잘 구워줍니다. 이제 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물을 2컵 넣어주시고요. 간장을 반컵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1스푼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1스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욱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수, 육수를 만드실 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주어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리신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와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해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뛰어납니다. 이런 대파 뿌리는 채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특별히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대파 뿌리를 먹는 특급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 폐와 같은 호흡기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 주어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질러롤 쇼가올, 페노로암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생강을 먼저 물에 넣고 끓여줍니다. 처음에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 2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 후 대파 뿌리도 넣고 3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물을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셔도 좋고요.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 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꾸준히 드신다면 요즘 같은 겨울철에 감기 걱정도 없고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좋은 식품에는 무도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겨울무는 동삼, 겨울의 산삼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무를 말린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좋게 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 조절을 해주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를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를 예방해 줄 뿐 아니라 당뇨합병증을 완화시켜 주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의 식감도 좋고 입맛도 좋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 드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이 움츠러들고 피로감이 쌓여 만성피로로 항상 몸이 지쳐있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 대파 두부 조림 알려드릴게요.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 하면 생각나는 과일 있으신가요? 아마도 사과가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대파의 줄기에는 사과보다 비타민C가 무려 5배 이상 함유되어 있답니다. 바로 이 대파의 줄기 부분에 많은 비타민C는 피로의 원인인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고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대파 두부 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으로 깍둑 썰기를 해줍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을 두른 팬에 구워주시고요. 노릇노릇해지면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뿌려서 잘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 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 조림을 드시고 더 이상 몸 움츠리지 마시고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4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키토산은 혈액 속의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고혈압, 동백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지방을 흡착하여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버섯키토산은 체내의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 배변 활동을 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성분을 흡수하지 못하는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은 깨지고 영양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탁월한 음식이 되는데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줍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줍니다.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잘 썰어주시고요.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풀어주시고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 잘 섞어주고 소금 한 꼬집 넣어 간을 해줍니다. 이제 잘 달족인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과 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능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시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부분으로 나눠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하고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부분을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3주 정도는 보관 가능하시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 지퍼백에 넣어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 볶음 요리 같은 것 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 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의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지요.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지요.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또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가 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겠지요.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것인데요.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 영양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먹으면 모두 해결이 됩니다.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지요.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1인당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방법은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요. 1인분에 마늘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대장암, 폐암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도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마늘 껍질은 마늘알보다 약 1.5배나 항산화 능력이 좋은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면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몸 안의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고 세포를 급격히 노화시키는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지요.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은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컵을 넣고 물 1리터당 마늘 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하여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 계시지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사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의 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희어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릴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좋아져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물질들은 파괴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이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당뇨를 유발하고 당뇨는 또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데 몸에 좋은 줄 알고 먹는 마늘이 오히려 독이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지요.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 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어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둔 분들이라면 최소 수술 전 2주일 정도는 마늘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위궤양같이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위궤양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잡곡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건강한 식단이 떠오르시죠. 흰쌀밥이 건강에 안 좋고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잡곡밥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암에 걸리고 치매도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식으로 알고 있던 잡곡밥, 건강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럼 어떻게 먹어야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미 잡곡밥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은 바로 독소 때문입니다. 어떤 독소냐? 바로 렉틴과 밀베아렉틴입니다. 밀가루의 글루텐이 장벽에 구멍을 만들어 장누수와 뇌누수를 유발하여 만성염증과 치매를 발생하게 하는데요. 밀베아렉틴은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보다 입자가 더 작아 더욱 위험한 독소입니다. 글루텐보다 입자가 작아서 위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되는 것을 방해하여 구토, 설사를 유발할 뿐 아니라 칼슘, 철, 인, 아연,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렉틴은 소화기관 내벽의 세포에 결합하여 장내 세균의 성장과 작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렉틴은 장기간 소화기관 내벽 세포에 결합해 있기 때문에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세포가 이 소화세포를 나쁜 박테리아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병, 혈관염, 췌장염, 아토피성 피부염, 외양성 대장염 등 많은 염증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췌장염은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이 췌장암이 정말 무서운 암입니다.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암이 췌장암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왜 의사들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췌장암은 발견되기 어렵고 발견됐다 하면 3기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췌장암은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잘 되고 증상도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췌장의 위치도 초음파로 잘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증상도 다른 병과 오인되기 쉬워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췌장암에 걸리면 거의 사형선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췌장의 위치와 기능을 살펴보면 췌장은 후복막 쪽에 위치하고 있고 척추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복막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해도 다른 장기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갈비뼈가 끝나는 위치의 척추 바로 앞에 있는 이 췌장의 사이즈는 12에서 15cm 정도 됩니다. 췌장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 인슐린 생산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췌장의 암이 어느 위치에 생기느냐에 따라 예후와 증상이 달라집니다.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생기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데요. 그 증상은 바로 황달입니다. 황달 증세가 나타나는 분은 다른 것보다 우선 췌장을 반드시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췌장에 암이 머리가 아닌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긴다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의사들도 췌장암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암에 생기면 증상이 없이 시간이 지체되고 암덩어리가 점점 커져 결국엔 주변의 장기를 압박하며 영향을 주어야 통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기가 됩니다. 발견되면 보통 전이가 이미 진행되어 있고 수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에 걸려 발견이 되면 거의 사망신고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혈당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췌장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는 시기가 되면 거의 치료를 할 수 없는 시기가 됩니다. 또 췌장이 소화효소를 분배하는 기관인데 문제가 생기면 변의 색이 바뀔 수 있습니다. 회색빛의 변을 본다면 췌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췌장이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내보내는데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지방이 분해가 잘 안 되어 변에 기름이 뜨거나 지방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등이 아프거나 날개뼈 있는 곳에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는데 보통 정형외과를 가시게 되잖아요. 문제는 췌장인데 정형외과에서 아무리 MRI나 CT 찍고 진료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췌장이 문제라는 것을 찾았다고 해도 통증이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췌장암이 정말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현미의 또 다른 독소는 바로 비소입니다. 독극물 비소? 맞습니다. 정말 위험한 독소인데요. 모든 동식물에는 약간의 비소가 들어있는데요. 물이나 동물 조직에는 독성이 덜한 유기비소가 있지만 현미에는 암석이나 토양에서 발견되는 독성이 더 강한 무기비소가 있습니다. 현미의 이 무기비소는 매우 위험한데요.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다양한 유형의 암이 발생되고 혈관 협착과 혈관 막힘, 고혈압, 심장병, 제2형 당뇨병, 뇌기능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 노출되면 태아의 선천적 결함 위험을 높이고 태아의 발달 상태 또한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현미의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미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데요. 이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쌓이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오고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고칼륨혈증은 무력감과 근육 약화를 불러오는데 이는 심장의 활동 역시 약하게 해 심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현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에 3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그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로 밥을 하면 됩니다. 렉틴, 밀베아렉틴, 비소는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물이 담가 놓으면 최대 57%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를 살 때는 도정된 날짜를 꼭 확인하셔서 최근에 도정된 것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미 건표면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덮여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이 산화된 지방은 인체 내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요. 활성산소는 몸의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도정된 날이 최근 것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복숭아도 잘 알고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